걱정은 무슨 돈 걱정이었지. 내 걱정이 아니라 은주도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럼 그 돈을 혼자 다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내 돈이니까 내가 쓰는 게 당연하지 않니? 그럼 저희는요? 저희도 엄마 자식인데. 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식이면 부모 재산을 빼앗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니 자식 노릇을 먼저 하고 그런 소리를 해야지. 과연 미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자식들이 왜 미순에게 따지듯 물은 걸까요? 이 이야기의 놀라운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2023년 11월의 쌀쌀한 아침 서울. 변두리의 작은 장례식장에서 마지막 조문객이 떠나고 나자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75세 박미수는 빈 의자에 앉아 남편 박철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45년을 함께 산 남편의 얼굴이 흑백 사진 속에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미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앞에 국화꽃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유족분들은 모두 가셨나요? 정리해도 될까요? 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아들 성민과 며느리 지영은 장례 절차만 급하게 처리하고 각자 볼 일이 있다며 먼저 돌아갔습니다. 둘째 딸 은주도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며 서둘러 떠났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지 마시고 빨리 집에 들어가세요. 성민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걱정하는 말인지 빨리 처리하고 싶어 하는 말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며 미수는 남편과 처음 만난 5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희망으로 가득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미수는 1948년 경상도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6남매 중 셋째로 자랐지만 특별히 사랑받지도 미움받지도 않았습니다. 20살에 중매로 만난 철호와 결혼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철호는 성실한 택시 운전사였습니다. 크게 벌지는 못해도 가정에 충실했고 아이들 교육만큼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미수는 집에서 바느질 일을 하며 가게의 보탬이 되었습니다. 성민이 태어나고 2년 후 은주가 태어났습니다. 미수는 아이들을 키우느라 자신의 젊음을 다 바쳤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바느질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란 아이들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크면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어린 성민이 했던 말이 이제는 아련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성민은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은주도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미수는 자식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자식들과의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성민은 결혼 후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바빴고 은주는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물가도 오르고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아서요. 명절이나 생신 때마다 자식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미수는 이해한다며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서운했습니다. 장례식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 지영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장례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요. 앞으로 생활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걱정보다는 부담스러움이 묻어있는 말투였습니다.
은주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애들 교육비에 집값 대출금까지 많이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자식들은 각자의 사정을 늘어놓으며 경제적 지원의 한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미수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이라고는 25평 전세 아파트 하나뿐이었습니다. 전세금 1억 5천만 원과 저축한 돈 몇 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국민연금 월 30만 원과 기초생활수급비로는 생활하기 빠듯했습니다. 남편의 49제를 치른 지 한 달 후 미순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집 앞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아이고, 무릎이 계단 모서리에 부딪히며 찢어졌습니다. 피가 흘러나오고 통증이 심했습니다. 미수는 떨리는 손으로 성민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넘어져서 다쳤어. 병원 좀 데려다 주겠니? 엄마, 어디 다치셨어요? 많이 아파요? 성민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수는 안도했습니다. 무릎을 다쳤는데 피가 많이 나고 있어. 엄마, 죄송해요.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빠질 수가 없어요. 택시 타고 응급실 가세요. 병원비는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미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은주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은주야, 엄마가 다쳤는데 엄마, 아이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 지금 차 안이에요. 응급실이면 119 부르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미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웃집 김할머니가 계단에서 쓰러진 미순을 발견하고 부축해 주었습니다. 아이고, 괜찮으세요? 병원 가셔야겠어요. 김할머니는 택시를 불러 미순을 응급실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무릎에 열바늘을 꿰매고 소독을 받았습니다. 병원비는 15만 원이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수는 소파에 앉아 무릎의 붓기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된 건가? 그날 밤 미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릎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45년간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는데 정작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곁에 없었습니다. 새벽 4시 미수는 일어나 남편의 사진이 걸린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보, 자식들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를 지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성민이 병원비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5분도 채 머물지 않고 갔습니다. 어머니, 무릎 조심하세요. 저희도 바쁘니까 큰일 아니면 먼저 119나 이웃분들께 보험 요청하세요. 문이 닫힌 후 미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바쁜 일상이 있고 그 일상에 늙은 어머니가 끼어들 자리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우편함에서 복지관 안내 팸플릿을 발견했습니다.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수는 팸플릿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런 도움을 받아야 하나?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미수는 팸플릿을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아직은 스스로 해결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정말로 낯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창밖으로 겨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미수는 무릎을 감싸며 혼자만의 긴 겨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순이 무릎을 다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처는 아물어가고 있었지만 걷기가 불편했습니다. 집안에서만 지내다 보니 답답함과 외로움이 더해갔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2시쯤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수는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걸어가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낯선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미순이 물었습니다. 50세 정도 되어 보이는 남성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역 봉사센터에서 나왔습니다. 김철민이라고 해요. 김 선생 옆에는 40대 후반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최영이에요. 어르신 혼자 사시는데 불편한 것 없으신지 여쭤보려고 왔어요. 미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요즘 사기꾼들이 많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아, 네. 잠시만요. 미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김 선생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희는 구청에서 위탁받은 독거노인 돌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도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어르신 댁 정보를 받았어요. 남편분 돌아가시고 혼자 지내시는데 건강은 어떠세요? 미수는 처음에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선생이 미순의 무릎에 붕대가 감겨 있는 것을 보고는 즉시 걱정했습니다. 어르신, 다치셨나요? 무릎이 많이 아파 보이는데요. 아, 집 앞에서 넘어져서 병원에서 꿰맸어요. 김 선생은 자세히 상처 부위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상처가 제대로 아물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언제 치료받으셨어요? 일주일 전에요. 괜찮아질 거라고 했는데 재진료 받으셔야겠어요.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미수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자식들도 바쁜데 낯선 분께 폐를 끼칠 수는 없죠. 그때 김 선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식 바쁜 거랑 어르신 건강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어르신이 우선이죠. 그 말에 미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식들에게서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영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안 고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결국 미수는 두 사람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상처 부위에 염증이 생겼다며 다시 소독하고 항생제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혼자 사시면서 상처 관리하기 어려우셨겠어요. 며칠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병원비는 8만 원이 나왔습니다. 미순이 지갑을 꺼내자 김 선생이 말렸습니다. 어르신, 저희 봉사센터에서 의료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일단 제가 내고 나중에 처리하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제가 낼게요. 어르신, 괜찮아요. 이런 일 때문에 저희가 있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앞으로 저희가 일주일에 2번씩 안부 여쭐게요. 화요일, 금요일에 오겠습니다. 불편한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24시간 한라인도 있어요. 김 선생이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정말로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장보기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르신, 무릎 아픈데 장 보러 다니기 힘드시죠? 괜찮아요. 근처 마트만 다녀와도 되니까. 아니에요. 저희가 차로 모시고 가겠어요.
큰 마트에서 한 번에 사시는 게 좋아요. 대형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영희는 미순의 의견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어떤 반찬 좋아하세요? 고기도 사고 생선도 사볼까요? 너무 많이 사면 안 되는데. 어르신 혼자 드시니까 소량으로 여러 가지 사는 게 좋아요. 영양도 골고루 드셔야죠. 집에 돌아와서는 냉장고 정리까지 도와주었습니다. 김 선생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런 거 드시면 안 돼요. 상한 음식 먹고 배탈 나면 큰일이에요. 그 다음 주부터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가끔은 함께 밥을 해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수는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 정말 고마워요. 자식들보다 더 잘해주시네요. 자녀분들이 바쁘시나 봐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바쁘죠. 요즘 애들이 어디 부모 신경 쓸 시간이 있나요? 미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들은 대기업 다니는데 야근에 주말 근무까지 다른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다고 하고요. 김 선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참 힘들어해요. 경쟁도 치열하고. 그래서 이해하려고 해요. 근데 가끔은 서운하기도 하고. 미순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어느 날 미순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혹시 뭔가 바라는 게 있나요? 김 선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사람이 사람에게 잘해주는데 이유가 필요한가요? 저희도 언젠가 늙을 텐데 그때 누군가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영희도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같은 분들께서 이 나라를 일궈오셨잖아요. 당연히 잘해드려야죠. 그 순간 미수는 깨달았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마음으로 다가온 이 사람들이 더 따뜻하다는 것을. 한편 성민과 은주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할 뿐이었습니다. 성민이 전화했을 때였습니다. 엄마, 건강하게 지내세요? 저희도 요즘 너무 바빠서 어머니 안부나 여쭙기도 힘들어요. 괜찮다. 바쁜 걸 아는데 뭐.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거면. 성민의 말에는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돈은 줄 수 있지만 시간은 줄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은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아이들 중간고사 기간이라 정신없어요. 학원 스케줄에 과외까지. 너무 무리하지 마라. 엄마도 건강 조심하시고 큰일 있으면 119 부르세요. 전화를 끊고 나면 미수는 허탈했습니다. 자식들과의 대화는 늘 형식적이었습니다. 미수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김 선생과 영희 같은 사람들과의 시간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세 사람이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가족보다 낯선 사람들이 더 따뜻하네요. 미순이 중얼거리자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우리도 가족이에요. 혈육이 아니어도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 말이에요. 김 선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미수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70평생 살면서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대해주는 사람들을 만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주는 것이 과연 괜찮을까?
혹시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미수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자신에게 놀라운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가 모든 관계를 다시 정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6개월이 지난 5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미수는 봄맞이 대청소를 하며 남편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옷장, 책상, 신발장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남편의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오래된 나무 서랍 깊숙이 낡은 갈색 봉투가 끼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미수는 봉투를 꺼내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통장, 그리고 낡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펼쳐보았습니다. 미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상가 건물. 등기부를 자세히 보니 강남의 상가 건물 2채가 소유자 란에 박미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서류는 경기도 용인과 화성 일대의 토지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이것도 모두 미순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표지에는 박미순 명의로 되어 있었고 잔고는 8억 원이 넘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니 매달 월세 수입으로 보이는 큰 돈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미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국민연금 30만 원으로 생활비를 쪼개 쓰던 자신이 갑자기 부동산과 거액의 예금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편지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미순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후일 것 같구나. 놀랐지? 사실 이 재산은 형님이 사업하시면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내 이름으로 해준 거였어. 그런데 형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이 재산이 모두 내 명의로 남게 됐지. 형수님과 조카들한테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집안에서는 이미 다른 재산을 많이 받았고 이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셨어.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합법적으로 우리 소유라고 하더라. 하지만 당신과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삶의 방식이 달라질까봐 걱정이 돼서 숨겨왔어. 평범하게 살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성공하기를 바랐지. 이제 나는 없으니 당신이 이 재산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할게. 이 돈이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데 쓰였으면 좋겠어. 편지를 다 읽은 미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평생 그런 비밀을 안고 살았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다음 날 미수는 편지에 적힌 한민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서초동의 작은 법무법인이었습니다. 어르신, 박철호 씨의 부인이시군요. 제가 이 건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한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서류를 검토한 후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재산이 합법적으로 어르신 소유가 맞습니다. 강남 상가 2채의 시가는 약 35억 원, 토지는 약 8억 원, 예금이 8억 원 정도입니다. 그럼 총 51억이요? 미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네, 대략 그 정도입니다. 상속세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요?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과 기초공제 2억 원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명의가 이미 어르신으로 되어 있어서
증여가 아닌 원래 소유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미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변호사님, 이 사실을 자식들에게 알려야 할까요? 한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어르신께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다만 경험상 말씀드리면 큰 돈은 때로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수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알려야 할까 말아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화요일 김 선생과 영희가 정기 방문을 왔습니다. 어르신,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어디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영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복잡한 일이 생겨서요. 무슨 일이신데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면 김 선생이 다가왔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혼자 생각해봐야 할 일이에요. 미수는 봉사자들에게도 유산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착한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어르신, 뭔가 걱정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희는 어르신 편이에요. 영희의 말에 미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밤에도 미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상상을 했습니다. 자식들한테 알리면 어떻게 될까? 아마 기뻐하겠지. 그런데 그 기쁨이 날 위한 건가? 돈 때문인가? 지금은 바쁘다고 안 오지만 돈 있다는 걸 알면 매일 찾아오려나? 아니야. 내 자식들은 그런 애들이 아니야. 내가 키운 애들인데.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달간 자식들이 보여준 태도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일주일 후 미수는 작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성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엄마 좀 심심해서 그러는데 이번 주말에 밥 같이 먹을래? 엄마, 이번 주말은 회사 워크숍이 있어서 다음 주는 어때요? 다음 주도 괜찮아. 언제 시간 되니? 제가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그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은주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은주야, 엄마가 반찬 좀 만들었는데 가져다 줄까? 엄마, 우리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 가요. 음식 남으면 버려야 하니까 다음에 주세요. 그래.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라. 전화를 끊고 미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바쁜데 돈 있다는 걸 알면 오히려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수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산 서류는 책상 서랍 깊숙이 다시 넣어두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김 선생과 영희가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영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선생님들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어르신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김 선생이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마음먹기 나름이에요. 가진 게 많아도 불행한 사람 있고 없어도 행복한 사람 있잖아요. 그 말에 미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네요.
미수는 결심했습니다. 아직 자식들에게 알리지는 않겠지만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는 천천히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미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미수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비밀은 영원히 숨겨둘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2달을 고민한 끝에 미수는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유산 이야기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숨기고 살기에는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미수는 성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엄마, 무슨 일이세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죠? 성민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야, 건강은 괜찮아. 그런데 아빠가 재산을 좀 남겨놨더라. 재산이요? 얼마나요? 그게 부동산이랑 예금 합쳐서 5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쯤 지나자 성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50억이요? 응. 아빠 형님 명의를 빌려줬던 게 우리 명의로 남아 있었나 봐.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30분도 지나지 않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자 성민과 며느리 지영이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도 오지 않던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왜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 처리하셨어요? 지영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기당할 수도 있잖아요. 요즘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성민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변호사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서류는 다 확인하셨고요? 응. 아빠가 편지에 적어 놓은 변호사한테 갔어. 다 확인했어. 지영이 거실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런 좁은 집에 사실 필요 없으세요. 강남에 좋은 아파트 사서 이사하셔야죠. 아니야. 나는 여기가 편해. 다음 날 은주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엄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이제 걱정 끝이네요. 은주는 미순을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가 모시고 살게요. 우리 집이 넓으니까 엄마 방 하나 드릴 수 있어요. 미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한 번도 자신을 집에 초대하지 않던 딸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자식들은 매일같이 찾아왔습니다. 성민과 지영은 고급 한우 선물 세트를 들고 왔고 은주는 백화점 상품권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시고 기력 좀 차리세요. 엄마, 이걸로 필요한 거 사세요. 자식들은 갑자기 효녀가 되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해오고 청소를 도와주고 병원 동행도 자청했습니다.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신데 혼자 사시면 안 돼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 큰 재산을 혼자서 어떻게 관리해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은주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민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지영이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상속세 문제는 생각해 보셨어요? 상속세? 변호사가 별로 안 나온다고 했는데. 그래도 미리 대비하는 게 좋죠. 재산 일부를 미리 증여하시면 세금도 절약되고. 성민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그리고 저희가 대신 재산 관리해드리면 엄마는 편하게 쓰기만 하시면 되잖아요.
미수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나도 아직 정신 멀쩡한데 무슨.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혹시라도 사기 같은 거 당하실까봐 걱정돼서요. 더 노골적인 것은 은주였습니다. 며칠 후 은주는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뭔데? 상속 포기각서요. 엄마가 이거 서명하시면 저희 명의로 바로 넘어가서 세금 걱정 없어요. 미수는 서류를 받아 읽어보았습니다. 자신이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자식들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은주야. 이게 무슨. 엄마, 어차피 나중에 저희 거 될 건데 미리 정리하는 게 좋잖아요. 세금도 아끼고. 미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서명 안 할 거야. 왜요, 엄마? 우리 믿으시잖아요. 믿는 거랑 이건 다른 문제야. 은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김 선생과 영희는 변함없었습니다. 여전히 일주일에 2번씩 방문했고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화요일 김 선생과 영희가 왔을 때 미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들, 사실 제가 유산을 좀 받았어요. 아, 그러세요? 좋은 일이네요. 김 선생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경제적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겠어요. 영희도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르신이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건강하게 지내시는 게 중요하죠. 미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돈 때문에 달라진 자식들과 전혀 변하지 않은 봉사자들의 차이가 극명했습니다. 선생님들, 정말 고마워요. 요즘 제가 많이 혼란스러웠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김 선생이 물었습니다. 미수는 자식들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자식들이 갑자기 너무 잘해줘서 좋기는 한데 왠지 불편해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자식들도 놀랐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재산 넘기라는 서류까지 가져왔어요. 김 선생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건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재산은 어르신 것이니까 어르신이 결정하셔야죠. 그날 밤 미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들의 변한 태도와 봉사자들의 변하지 않은 마음이 대조되었습니다. 정말 가족이 누구인지 알겠네요. 미수는 중얼거렸습니다. 혈육은 돈을 보고 달려왔지만 진짜 가족은 여전히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미수는 한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재산 처분에 대해 상담하고 싶은데요. 네. 어르신, 언제 오시겠어요? 내일 갈게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미수는 결심했습니다. 이 재산을 어떻게 쓸지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자식들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미수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돈이 사람을 변하게 하네요. 이제 제가 현명하게 결정해야겠어요. 미순의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이제 자신만의 선택을 할 시간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온 미수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의 압박에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미수는 성민과 은주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두 자식은 기대에 찬 표정으로 왔습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재산 이전 서류에 서명하기로 결정했을 거라고 생각한 듯 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아 미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 말은 이제 듣지 않겠다. 짧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성민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가난할 때는 찾지도 않더니 돈 있다고 하니까 매일 와서 빼앗으려고 하는구나. 미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이게 가족이냐? 은주가 변명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걱정. 미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다쳤을 때는 어디 있었니? 외로울 때는 누가 함께 해줬니? 성민이 입을 열려고 했지만 미순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너희는 한 달에 전화 한 번 하기도 바빴어. 그런데 돈 있다는 걸 알고는 매일 찾아오더니 이제는 내 재산을 넘기라는 서류까지 가져왔지. 미수는 은주가 가져온 상속 포기각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찢어버렸습니다. 이제 내 돈은 내가 쓸 거다. 너희들한테 줄 생각 없다. 성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걱정은 무슨 돈 걱정이었지. 내 걱정이 아니라. 은주도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럼 그 돈을 혼자 다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내 돈이니까 내가 쓰는 게 당연하지 않니? 그럼 저희는요? 저희도 엄마 자식인데. 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식이면 부모 재산을 빼앗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니 자식 노릇을 먼저 하고 그런 소리를 해야지. 성민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러세요? 우리 없어도 잘 사시겠네요. 은주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나오시면 우리도 더 이상 안 와요. 나중에 후회하셔도 몰라요. 문이 쾅 닫히며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미수는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선생과 영희가 정기 방문을 왔습니다. 미순의 표정이 밝아 보여서 영희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응,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미수는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따라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결정한 게 있어요. 무엇인데요? 김 선생이 물었습니다. 제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려고 해요. 봉사센터와 지역복지관에요. 영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큰 돈인데. 괜찮아요. 선생님들이 저에게 해주신 게 얼마나 큰지 알아요. 미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가난하고 외로웠을 때 도와주신 분들이에요.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김 선생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자녀분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어제 싸우고 나갔어요. 화내면서 다시는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미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제 선택이니까요. 영희가 미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야 마음이 편해요. 그날부터 미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기부 절차를 진행했고 봉사센터의 정식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25억 원의 기부금으로 지역 복지관에는 독거노인 무료 급식소가 만들어졌습니다. 미순 할머니의 밥상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어르신, 개소식에 꼭 오셔야 해요. 봉사센터 센터장이 미순을 초대했습니다.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역 어르신들, 봉사자들, 구청 관계자들까지 미순은 떨리는 마음으로 인사말을 했습니다. 저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외롭기도 했고요. 그런데 김 선생님과 영희 선생님 같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미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분들이 진짜 가족이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혈육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부터 미수는 일주일에 3번씩 급식소에 나가 일을 도왔습니다. 김 선생, 영희와 함께 어르신들을 위해 밥을 짓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미순 선생님 고마워요. 덕분에 따순 밥 먹어요. 한 할머니가 미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외롭지 않게 해주셔서요. 미수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돈이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보니 성민이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미수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성민은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어서 와. 앉아라. 성민은 소파에 앉았지만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미순이 차를 내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걱정한 게 아니라 돈만 생각했어요. 미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요즘 혼자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부끄러웠어요. 그래. 깨달았구나. 미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네. 앞으로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어머니가 걱정돼서 찾아뵐게요. 성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하신 일도 들었어요. 기부하시고 봉사하신다고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야. 이제야 제대로 사는 거지. 미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이제 진짜 가족이 뭔지 알았으면 좋겠구나. 네. 어머니, 알겠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미수는 여전히 미순 할머니의 밥상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김 선생, 영희와 함께 웃으며 일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성민과 은주도 이따금 찾아옵니다.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진심이 느껴집니다. 어느 봄날 오후 급식소 마당에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미수는 벤치에 앉아 거울을 보았습니다. 돈이 나를 지켜준 게 아니었구나. 미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려울 때 손 잡아준 사람들이, 그리고 내 선택이 나를 살렸어. 영희가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뭐 생각하세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진짜로요. 그럼 됐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김 선생도 함께 왔습니다. 세 사람은 벚꽃 아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선생님들 덕분이에요. 진짜 가족을 만나서요. 미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도 소중하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은 더 특별해요. 맞아요. 우리도 어르신이 가족이에요. 영희가 미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수는 이제 확신합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다고. 돈보다 소중한 것은 사람이고 진짜 가족은 혈육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다는 것을. 76세의 미수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진정한 가족을 만났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미순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이 사연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후회 없는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시길 바래요.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